예, 안녕하세요. 세뇌 탈출입니다. 지금 미국이 엄청 세게 나가고 있죠. 폼페오 국무장관이 어저께 북한에 관한 전략적 인내, 북한 인권에 관한 전략적 인내는 끝났다. 이런 말을 했어요. 원래 이 전략적 인내, strategic patience는 오바마 행정부의 용어입니다. 북한이 무슨 짓을 하건 간에 우리 잠깐 꿋꿋이 참겠다. 뭐 이걸 미화해서 이제 표현을 한 거예요. 그걸 폼페오가 말하자면 패러디한 겁니다. 다시 말하자면 이제까지 북한 인권 문제는 전면적으로 제기하지 않은 채 북핵과 대량 살상 무기에 대해서, 즉 핵무기, 미사일, 생화학무기, ICBM 등에 대해서 맥시멈 프레셔, 한편으로는 경제적으로 제재를 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군사적으로 압박을 하는 최대 압박 전략을 써왔는데, 앞으로는 거기에 플러스해서 북한 인권 문제도 압박하겠다, 이 소리입니다. 그러면 북한 체제는 사실 정당성을 상실하고, 특히 여기에 엊그저께 제가 참여했던 CPEC의 그 고든창이 이끈 코리아 세션에서 한국 군사전략통인 데이비드 맥스웰이 밝혔던 맥시멈 프레셔 2.0, 그러니까 최대 압박 버전 2.0 심리전을 포함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보전을 북한 주민에게 실상을 알리는, 대대적으로 이런 것을 하게 되면 인권을 내세우고 결국 북한 체제는 내파, 임플로전, 안으로 퍽 꺼지죠. 이 내파의 반대말은 폭발입니다. 익스플로전입니다. 밖으로 펑 터지는 거죠. 내파는 뭐냐면 속이 공허한 거, 속이 진공인 거, 옛날 진공관 이런 게 깨지면요, 밖으로 유리가 퍽 뻥 하고 터지는 게 아니라 안으로 퍽 주저앉습니다. 이걸 임플로전이라고 합니다. 자, 북한 체제는 이렇게 인권 앞세워서 심리전 펼치면은 골로 가는 겁니다. 이거 미국이 진짜 마음 먹고 하면. 6.25 전쟁 이후에 제가 세뇌 탈출해서 말씀드렸지만 6.25 전쟁 이후에 미국이 북한 체제 변경을 목표로 대대적인 심리전을 전개한 적은 없습니다. 이게 또 폼페오뿐만이 아니죠. 볼턴도 마찬가지입니다. 볼턴도 어저께 뭐라고 말했냐. 앞으로 최대 압박을 더 강화하겠다. 즉 최대 압박 맥시멈 프레셔 2.5로 가겠다. 데이비드 맥스웰이 말한 그런 방향이 될 겁니다. 그렇게 볼턴이 말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우리의 사랑하는 문재인 대통령, 그리고 우리의 사랑하는 왕년의 주사파 동지들 정말 가슴이 두근두근 불안하겠죠. 여러 가지 생각이 들겠죠. 그래서 오늘 그분들 위로도 말씀도 좀 할 겸 그분들의 심리 상태를 우리가 좀 더듬어 보겠습니다. 따뜻한 마음으로 한번 더듬어 보죠. 자, 이제 전향이란 문제를 한번 생각해 보죠. 이 1990년대를 강타했던 시집이 있습니다. 서울대 서양사학과를 나온 온건한 운동권 출신 여류 시인이죠. 최영미 씨. 요번에 사실 저기 누구죠? 미투 운동이 시작된 게, 안희정이를 날린 미투 운동이 시작된 게 최영미 씨가 그동안 이렇게 시에서 또 글에서 언급해왔던, 문단에서 이른바 운동권 늑다리 꼰대들한테 더듬이 당해왔던 사실들을 밝혔던 그런 데서 시작됐습니다. 최영미 씨는 심지어 누구라고 제가 하면은 또 일이 사단이 벌어지니까 운동권 늑다리 종북 꼰대한테 말하자면은 좀 깊은 그런 상처를 입은 적이 있는데요. 문제는 뭐냐면, 저도 도덕적인 사람은 아니에요. 저도 여기 우리 안 사람이 볼까봐 틀리면 볼 텐데 고백을 할똥말똥하지만 저 그렇게 도덕적인 사람 아닙니다. 저도 젊었을 때는, 지금은 이제 다 늙어갖고 오로지 다른 일만 하느라고 신경을 안 썼지만 말하자면 팔남봉 비슷한 존재지만, 이게 기본적으로 샷다 마우스하고 살아야 되거든요. 이 어떤 말하자면 남녀 간의 문제에 대해서는. 근데 이 종북 운동권 출신 득다리 꼰대가 이걸 떠벌리고 다닌 거예요. 지들끼리 킬킬대면서. 그래서 이 최영미 시인이 무지하게 격분해서 시를 썼었죠. 그런 것들이 이제 최근에 다시 그런 스토리가 황해문학인가 인천권에서 발행되는 저쪽 동네 문학지예요. 저쪽 동네 문학지에 다시 최영미 시인의 글이 언급이 되면서 미투가 시작되고, 그러면서 안희정이가 날아갔던 겁니다. 자,
그래서 아무튼 간에 이 최영미 시인이 이제 30 잔치는 끝나고라는 그 시집을 냈죠. 그때 이제 잔치라는 거는 운동권의 시대가 끝났다. 이게 벌써 25년 전쯤에 나온 시집이에요. 25년 전쯤에 90년대 초에 그 소련 또 동구권 무너진 다음에 야 이제 이런 급진운동 시대 끝났나 봐. 그런 성찰이 있었다고 해요. 이 운동권 출신들한테. 그 무렵에 한겨레 신문에 나왔던 아주 제가 기억하는 기막힌 칼럼이 있었습니다. 무려 한겨레 신문입니다. 이거 뭐 조중동에서 나온 것도 아니에요. 운동권 출신의 미국에서 유학해서 공부하는 어떤 여성분이 쓴 건데 진보의 시계는 몇 시인가. 즉 우리가 어네크로니즘 시대착오적이지 않냐 이거지. 맨날 친일파파리만 하고 맨날 막스 레닌주의 찾고 맨날 김일성 영생교 찾고 아니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우리가 지금도 이런 거 하고 있는 거야? 라는 통렬한 자아 비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거 이제 이걸 어디서도 제가 못 발견하겠더라고요. 이제는 못 발견해요. 그러니까 90년대 초반 중반에 운동권이 한번 이렇게 자기를 반성할 기회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 운동권의 반성, 각성을 가로막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야, 너희 반성할 필요 없어. 우리가 다 띄워줄게. 우리가 다 띄워줄게. 우리랑 같이 정치하면 돼. 그래가지고 처음에 이제 YS가 조금 떠먹고 운동권 물에서 그 다음에 이제 왕창 그거 앞세워서 이제 빨아먹은 건 DJ고요. 그 다음에 빨아먹은 정도가 아니라 아예 옆구리에 끼고 달린 거는 이제 저기 뭐야 노무현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이 인간들이 50이 넘고 이제 사회 실세가 되는 세대가 되니까 문재인 때는 이제 이게 실세가 된 거죠. 딱. 이렇게 된 거예요, 이게. 그때 통렬히 반성했었어야 돼, 한 20년 전에. 이왕 반성이라는 얘기가 나왔으니까 전향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려보죠. 저요, 이른바 보수니 이른바 우파라는 바닥에서 수없이 칼 맞고 다닙니다, 등짝에서. 저보고 전향 안 했대, 왕년에 빨갱이래. 그래서 제가 농담 삼아서 하는 말이 있어요. 당신이 전향을 감별할 수 있는 자격이 있다는 자격증을 내봐라. 그럼 내가 내 속내를 다 보여줄게. 이게 이제 볼테르를 흉내낸 건데요. 볼테르가 이제 프랑스 혁명 전에 죽은, 다행히 프랑스 혁명 전에 죽었죠. 그 영감 만약에 프랑스 혁명 때 살아 있었으면 목 잘렸습니다. 기계가 높은 사람이라. 볼테르가 이제 그 프랑스의 카톨릭, 부패한 카톨릭과 계속 긴장이 있었다고요. 그래서 카톨릭에서 파문이 됐어요. 근데 당시에는 파문이 되면 묻힐 데가 없어요. 개 고양이 묘지에 묻히든지 집시 묘지에 묻히든지 유대인 묘지에 묻혀야 돼요. 왜냐면 나머지는 다 교회 묘지니까. 그러니까 이제 볼테르가 임종 자리에 누웠는데 친구들이 보니까 이 친구 죽은 다음에 묻을 데가 없네. 그러니까 이제 신부를 끌고 온 거예요. 야, 너 고해성사해라. 고해성사해라. 그 신부가 이제 그동안 지은 죄를 이제 하늘나라로 가기 전에 고백하세요. 라고 말을 하니까 볼테르가 뭐라 그랬냐면 당신 나한테 고해성사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다는 하나님이 발행한 자격증부터 까봐. 내가 그 자격증 본 다음에 고해성사할게. 그래서 신부가 화를 퍽 내고 튀어나가 버렸어요. 그 친구들이 나중에 이제 볼테르를 어떻게 묻었냐. 그 볼테르의 그 주검을 위장을 해서 성문 밖을 빠져나갈 때 다 체크를 하니까 이제 위장을 해서 마차에 실어가지고 짐짝인 것처럼 해갖고 파리를 빠져나간 다음에 시골에 가면은 마을 처녀도 건드려, 마을 유부녀도 건드려, 이쁘장하게 생긴 복사 소년들도 건드려, 이런 그리고 맨날 술독에 빠져 살아 이런 마탱이 간 신부가 하나 있었어요. 그 근처에. 그런 신부들 많았겠지만 그때도 특히 마탱이가 많이 간 신부한테 뇌물을 주고 그 성당에 볼테르를 말하자면 안매장을 했습니다. 그 성당 묘지에. 자, 저도 볼테르 흉내 한번 내볼게요. 당신이 나의 전향을 감별할 수 있다라는 내가 인정할 수 있는 사상가들이 발행한 전향 감별사 자격증 내봐. 내가 그 자격증 본 다음에 내 속내를 얘기해 줄게. 그게 저의 답입니다. 이게 보세요. 이 전향이 쉬운 문제가 아니에요. 우선 첫째, 색깔이 진해야 돼요. 색깔이 진하다는 얘기는 진짜 그 사상체계, 그게 막스 레닌주의가 됐던 김일성 영생교가 됐던 거기에 바닥까지 들어가 봤어야 돼요. 근데 불행하게도 특히 막스 레닌주의 같은 경우에
대한민국에 그 바닥에 들어간 사람이 드뭅니다. 제가 건방진 얘기하면 제가 신앙의 차원에서는 막스 레닌주의를 믿지 않았지만 이론과 사상의 차원에서는 그 바닥에 제일 깊게 들어가 본 놈이 접니다. 그러니까 대개 그 사상 체계가 뭐다라는 걸 알아야 돼요. 이 전향을 감별하려면. 두 번째로 뿐만이 아니라 전향이라는 게 뭐 생각만 정리하면 전향인 줄 아세요? 천만에. 저도 그런 줄 알았어요. 제가 지금과 같은 비슷한 사고방식 갖게 된 게 91년, 90년, 89년경이에요. 굉장히 빨리 가졌어요. 이미 혁명 그만해 라는 소리는 수배 중이었던 87년 여름에 했고요. 그다음에 지금과 같이 이런 그 관점을 갖게 된 게 한 늦으면 91, 2년 봐야 되고 짧게 보면 89년경부터예요. 근데 생각이 중요한 게 아니더라고요. 마지막에 친구 관계가 정리돼야 돼요. 인간관계에서 환멸을 해야 돼요. 옛날 운동권 출신에 대한 환멸이 있어야 돼요. 마지막에 같이 감옥 살고 같이 고문받고 같이 도망다니고 이래 같이 뒹굴었던 친구들에 대한 인간적 환멸이 있어야 돼요. 이게. 그게 힘들어요. 그거 환멸 겪을 때요. 우울증 비슷한 거 한 6개월 1년 가요. 저 같은 경우는요. 이 운동권 출신들이 특히 막스 레닌주의 했다는 애들이 그 시간이 지나면 다 저같이 될 줄 알았어요. 90년대 내내. 그래서 그때는 초기에는 이제 PC통신이고 그 다음에 인터넷 막 시작할 무렵에 그냥 그 CUG라 그러죠. Closed User Group. 그러니까 비공개 게시판에서 엄청나게 주장하고 싸우고 그랬어요. 제가. 이제 생각 좀 바꿔보려고. 근데 이거 아니다. 이거 이상한 애들이다. 인성이 글러먹었다라고 제가 환멸을 한 게 뭐였냐. 2001년 9.11 때입니다. 그때 보니까 다 표정관리에 양키 놈들 당해서 고소하다예요. 그래서 제가 한 말이 야 이게 만약에 83년인가 그 베이루트 미 대사관을 자살폭탄 테러가 들어가서 그 수십 명인가 수백 명 미 해병 죽고 외교관 죽고 했던 사건이었어요. 내가 그런 거 같으면 나 욕 안 해. 왜냐? 분쟁 지역의 미 대사관이라는 건 준군사 시설이고 거기서 죽은 사람들의 대부분이 군인이고 공격한 무기가 자기가 몰고 들어간 차량이야. 그러니까 이건 일종의 군사작전이라고까지 얘기할 수 있어. 근데 이건 아니잖아. 타겟이 세계 경제를 상징하는 우리나라로 치면 63빌딩이나 무역센터 같은 건물이고 공격의 수단이 여객기야. 납치한. 그럼 이거는 미국에 대한 공격에 앞서서 보다 근본적으로는 문명에 대한 공격이야. 이거는. 아니 현대 문명이 돼서 이른바 조선놈들이 이 정도 먹고 살게 된 건데 문명을 공격해? 개도 자기 밥 주는 손은 안 물어. 이거 개만도 못한 짓이야 이놈들아. 그거 고소하다고 표정 관리하지 마. 이러고서 야단했다가 제가 미친놈 취급받았어요. 그래서 그때 보니까 운동권 그 출신 제 선후배 동료 뭐 다 저를 그렇게 보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이제 고민이 이거 이 인간들은 이 인성이 글러먹어서 다른 거 아니야. 딱 무슨 공포가 오냐면 같이 늙어갈 친구가 없다는 공포가 오더라고요. 25년 전이니까 파릇파릇할 때입니다. 제가. 20년 전이니까. 40 조금 넘었을 때요. 같이 늙어갈 친구가 없다는 공포가 와요. 그래서 그때 저를 공격 안 하고 저랑 동의했던 양머시기, 안머시기 두 박사는 지금도 친하게 지냅니다. 근데 그 둘 빼고는 그 친구들은 운동권 출신들 아니에요. 둘 빼고 운동권 출신들은 99.9%가 저를 공격을 했어요. 9.11을 고소하게 생각하지 않는 태도에 대해서. 9.11을 비판하는 태도에 대해서. 더 웃기는 건 뭔지 아세요? 그로부터 10년 후쯤에 이 친구들한테 만날 때 야 너 그때 인마 표정 관리하고 고소하다고 그랬어. 그러면 이제 제 후배한테 그러면 후배가 뭐라 하는지 아세요? 형 무슨 말이야. 나 그때도 그거 문제 많다고 생각했어. 아니 저는 그것 때문에 우울증을 한 1년 가까이 앓을 정도로 쇼크를 받았기 때문에 생생히 기억하는데 본인은 기억이 조작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화를 냈죠. 뭐 이런 진흙탕같이 흐리멍덩한 대가리를 가진 놈들이라고. 근데 나중에 보니까 그래서 인간이 살아가는 거예요. 끊임없이 자기를 합리화하고 그걸 위해서 끊임없이 기억을 조작하고 그래서 우리가 의료보험 부담을 덜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그 우리 왕년에 주사파
사람들 또 문재인 대통령 같은 분들한테 제가 권하고 싶은 거는 끊임없이 바꿔가면서 끊임없이 기억을 조작하고 끊임없이 정체성을 바꿔가시라. 그래야 정신병원 안 가실 거다. 그래야 우리가 의료보험 부담이 좀 덜한다. 제가 그걸 좀 부탁드리고 싶어요. 얼마나 지금 정신적으로 상처가 많으시겠냐고. 자, 이왕 전향을 했으면 제가 보면 전향을 못한다. 전향하기 이렇게 힘들어요. 일단 그냥 인민군 하사관 같이 따라다니는 사람은 전향할 자격이 없어요. 그 사람들은 전향이 아니라 사상을 더듬어 본 적이 없으니까 귀순하면 돼, 귀순. 단체로 귀순한 조직도 있어요. 그 우파 쪽에서 큰 인맥으로 힘쓰고 있죠. 그 친구들 저희는 전향했습니다. 이러길래 제가 웃으면서 야 니들이 한 거는 단체 귀순이야. 인마 전향은 개인이 각성해서 하는 거야. 니들이 언제 사상을 알았다고 김일성 영생교나 좀 빨다가 저 조직 전체를 들어가지고 이쪽으로 건너왔다고 주장하는 놈들이 무슨 전향을 오르느냐. 인마 전향은 아무나 하냐. 제가 그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자, 전향이 아니라면 칩거래도 해야 돼요. 그런 면에서 제가 저 깍듯이 양반은 존칭을 해줘요. 아주 흉악한 시집을 썼죠. 조국은 하나다. 나의 칼 나의 피. 난민전의 하부 조직인 민투에 해서 강도짓 하다가 감옥 들어가서 감옥 왕창 살고 나온 사람입니다. 김남주. 이 오른쪽에 험하게 생긴 양반이죠. 이 양반 저랑 뭐 인연이 없죠. 인연이 없는데 다시 최영미 시인 얘기를 할게요. 그게 몇 년도인가? 그게 아마 YS 때 같은데. 최영미 시인이 저한테 전화를 했어요. 삐르륵. 그래서 박 선배 잠깐 인사동 나와보래. 그래서 왜 그러냐. 아무튼 뭐 김남주 시인이랑 같이 있는데 박 선배 보고 싶다고 나오래. 그래서 나갔죠. 나갔더니 김남주 시인이 때문에 날 불러낸 게 아니라 김남주 시인이 이제 감옥서 나오고 이제 이쁜 여자 후배고 그러니까 이제 이 양반이 무슨 특별히 이렇게 그 섹스얼하게 뭐 이런 사람 희롱하는 게 아니라 밤새 술 먹자고 들어요. 밤새. 그러니까 이 양반이 저녁 한 6, 7시가 되면 초롱초롱하게 시작해가지고 새벽까지 가면서 술을 먹으니까 너더시까지. 이 최영미 시인이 이제 그 감당이 안 되니까 저를 불러서 이제 에스코트를 시킨 거예요. 막아달라고. 그래서 제가 김남주 시인에 대해서 왜 선배라고 불러주냐. 이 양반이 나랑 만났는데 얘기를 하면서 나 이제 정치적인 걸 안 쓴다. 내 시대는 끝났어야. 그러니까 자기가 말한 민족 해방혁명의 시대는 끝났다. 내 감옥에 있는 동안. 그래서 이 시인이 돌아가실 때까지 최장암으로 돌아가셨는데 쓴 시는 전부 서정시만 썼다고 저는 기억을 합니다. 그러니까 정치적 의미를 가진 시를 한 번도 안 썼어요. 최장암이 굉장히 사람 고통스럽게 하거든요. 그땐 제가 돈이 좀 많을 때예요. 그래서 상당히 비싼 돈을 주고 정말 지금으로 따지면 어디 개포동 주공아파트 한 반채값 정도 4분의 1채값 정도 들어갔을 거예요. 장기적으로 제가 기치료를 해드렸어요. 그러면 이제 저거가 이제 고통이 줄어드니까. 그러고 나서 이제 이 양반 돌아가시고 빈소가 지금 강북 삼성병원 그러니까 고려병원에 차려졌다 그래서 갔어요. 그때는 이제 다들 시설이 형편없을 때라 이렇게 지하 터널 같은 데로 병원 안에 들어가면 지하 터널 같은 데 쭉 가면서 빈소가 나오는데 그 터널에 전부 민족 해방의 전사 웃자고 이 NL 벽보가 쫙 붙은 거예요. 제가 그래서 오바이트 하고요. 향환자로 안 태우고 나왔어요. 제가 그 양반 마지막에 고통 덜 겪으시라고 기공치료값 낸 것만 해도 지금 돈으로 따지면 수억인데 향환자로 못 태우겠더라고. 왜냐면 그때 제가 CUG에 쓴 글이 있어요. 니들은 시체팔이 하냐. 이 양반이 나와서 정치적인 글을 안 쓰고 서정적인 시만 썼을 땐 뜻이 있었다. 그런데 그 주검을 두고 또 운동권 시체팔이 시작하냐. 이 징글징글 맞은 놈들아. 제가 그때 그런 CUG에 그 글 썼다가 그것 때문에 또 선후배들한테 쥐어 터지고 동료들한테 쥐어 터지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전향, 칩거 이런 게 다 심리적인 트라우마랑 연결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걸 농담 삼아서 포스트 운동권 트라우마 신드롬이라고 부릅니다. 예, 운동권 출신들이 심리적인 트라우마들이 있다고요. 이거를 잘 넘어서질 않으면 제대로 소화를 못하면 당연히 전향도 못하는 거고 인간관계도 정리가 안 되는 거고 칩거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옆에 사람들이 그걸 보고 비웃고 하는 말이 걸레는 빨아도 걸레다.
그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런 말이 나오게 되는 배경이 그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여기서 저는 저같이 이제 독하게 한때 독하게 전 한 12년 정도 굉장히 독하게 운동을 했는데 독하게 운동한 사람 입장에서 요새 이른바 운동권 출신들을 봤을 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 땅에 과연 나차예프가 살고 있을까? 그럼 나차예프는 어떤 사람이냐? 1860년대에 사형을 당한 러시아의 정치범이었는데 이건 뭐 그냥 사람을 완전히 그냥 도구로 삼아서 자기 친구까지 음모에 짜서 몰아 죽이고 그러면서 그거를 이용해서 사회적인 그 의분감을 일으키려고 하고 그거에 대해서 아무런 죄책감을 안 느끼는 그런 종류의 인간이었어요. 그래서 이 인간의 쇼크를 받고 이 우울하게 생긴 아저씨, 제가 좋아하는 소설가 도스토옙스키가 악령들림, the possessed라고 번역될 수도 있고 악령, devil 혹은 demon이라고 번역될 수도 있는 그런 작품을 썼죠. 그래서 그 작품의 우리말의 번역본은 악령으로 보통 나옵니다. 악령. 근데 이 작품에 나오는 뾰토르 스테파노비치가 바로 이 나차예프를 모델링한 겁니다. 이 나차예프가 혁명가를 위한 교리 문답이라는 짧은 글을 썼는데 그 글의 일부를 한번 보시면 정말 도끼가 올라서 사회를 피바다로 빠개버리겠다는 그런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들의 심리를 알 수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